강원도 정선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오늘 아침 정선 지역의 모든 SNS와 커뮤니티는 단 한 장의 사진으로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 뉴스에까지 올라왔죠. 사진 속에는 고고하고 기품 있는 연보라색 정장을 입은 한 중년 여성이 날고해진 작업복 차림의 젊은 청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어색하거나 의례적인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멜로드라마 속 연인들처럼 깊은 감정이 담긴 손길이었죠. 그런데 이 사진이 충격적인 이유는 사진 속 여인이 바로 한국 보석업계의 거물 최민희 회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강원도 최대 보석 광산 3곳을 소유하고 경제 잡지에도 여러 번 소개된 인물이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광산업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재계 인사들의 존경을 받는 여장부였죠. 올해 58살인 최 회장은 자식 없이 남편과 사별한 후 깊은 산속 대저택에서 은둔하며 모든 남자와 거리를 두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논란의 중심에 선 저 청년은 보석시장에서 짐을 나르는 20살의 일용직 노동자 이현우였습니다. 정선 시내에서 30km나 떨어진 산골 마을 출신의 편찮으신 홀어머니와 어린 남동생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도시로 나와 닥치는 대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꾸려왔죠. 이 사진 한 장에 네티즌들은 두 편으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조롱했습니다. 요즘 제비는 클래스가 다르네. 회장님을 낙다니. 사랑이 나이를 가리는 게 아니라 통장 잔고를 가리는 거지.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안타까워했습니다. 58배 저 여인이 아무리 부자라도 세상의 시선 속에서 손 한 번 잡아줄 사람 없다면 그저 외로운 사람일 뿐이야. 어쩌면 진짜 사랑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편견으로 그들을 상처 주는 건 아닐까. 언론은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두 사람의 관계, 최 회장의 과거, 그리고 청년의 배경까지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의혹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조작된 문자 메시지, 재계에 뜬 소문, 카페나 보석 박람회에서 몰래 찍힌 사진들이 비수처럼 두 사람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과연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요? 치밀한 계획일까요? 인생 역전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편견에 맞선 진정한 사랑일까요? 그리고 만약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면 과연 세상의 거센 비난과 그들을 갈라놓으려는 보이지 않는 세력 앞에서 굳건히 버텨낼 수 있을까요? 허무맹랑하게만 들리는 이 이야기는 차가운 돌무더기 위에서의 한 번의 만남에서 시작되어 강원도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든 애틋한 감정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현우는 첩첩산 중에 안개가 자욱한 정선의 가난한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우가 겨우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세 식구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목조주택에서 옥수수밭과 돌투성이 비탈밭의 의지에 살았습니다. 현우의 어머니 박 여사는 심한 관절염으로 1년 내내 작은 부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컨디션이 좋은 날엔 밥을 지었고 아픈 날엔 침대 구석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누워있기만 했죠. 남동생 현수는 이제 겨우 중학교 1학년, 글 공부와 땔감 줍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였습니다. 가족의 삶에 여유라는 단어는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학비, 약값, 전기세, 모든 부담이 현우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현우는 어머니 몰래 자퇴하고 짐을 싸서 정선 시내로 내려왔습니다. 보석 시장에서 짐꾼으로 일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어머니가 울며 불며 학업을 계속하라고 애원했지만 이내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쁜 짓만 하지 않는다면 엄마는 우리 아들 믿는다. 보석 시장의 일은 고되고 위험했습니다. 매일 수십 개의 무거운 보석 원석 자루를 날라야 했고 때로는 날카로운 돌들을 맨손으로 옮기다 손이 찢어지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부르기만 하면 네,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허리를 숙이고는 묵묵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현우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찬물에 생라면 한 봉지를 말아먹고 8km나 되는 거리를 자전거로 달려 작업장으로 향했습니다. 뜨거운 땡볕에도 살을 내는 추위에도 심지어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도 단 하루도 일을 쉰 적이 없었습니다. 현우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어머니를 봉양해야 하고 현수를 고등학교까지 졸업시켜야 한다. 그는 부자가 되는 꿈도 사랑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여자와 손 한 번 잡아본 적 없는 현우의 삶은 그런 사치스러운 생각을 하기엔 너무나 팍팍했습니다. 그에게는 그저 따뜻한 밥 한 끼, 어머니의 병이 낫고
동생이 계속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꿈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성실하고 정직한 현우를 아꼈습니다. 가난했지만 아첨하거나 비굴하지 않았죠. 한 번은 돈 많은 손님이 지갑에서 팁이라며 현우의 손에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담배라도 한 대 피우라면서요. 하지만 현우는 조용히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저는 담배 안 피웁니다.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바로 그 자존심이 늘 보석 시장 한편에 조용히 서서 누구도 감히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한 중년 여인의 눈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땀으로 흠뻑 젖은 얼굴로 거대한 원석을 어깨에 매는 낡은 옷의 청년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최민희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우는 자신의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직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선 시내 산비탈이 흰 구름과 맞닿은 곳에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대저택이 한 채 있었습니다. 용이 조각된 거대한 목조 때문에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높은 담장, 그리고 그 너머로는 햇살에 반짝이는 보석 정원이 동화처럼 펼쳐져 있었죠. 사람들은 그곳을 보석 여왕의 성이라 불렀습니다. 화려하지만 동시에 고독한 공간이었죠. 그곳의 주인인 최민희 회장은 올해 58이었습니다. 그녀는 재계 인사들의 모임에서부터 시골 장터의 상인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화제거리였습니다. 단순히 부자라서가 아니라 부자이면서도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고 혼자이며 자식도 없고 찾아오는 친척 하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결혼했었지만 남편이 출장 중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갖기 전이었죠. 그 충격 이후 최 회장은 남자들에게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최 회장은 혼자 힘으로 강원도 최대 광산 3곳을 운영하며 거대한 보석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전국 대도시에 전시 매장을 열고 해외 사업가들과도 깊은 관계를 맺었죠. 고급 실크 정장 아래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 가공되지 않은 원석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결정하고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며 일의 감정을 섞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매일 밤 고요한 대저택으로 돌아온 강철 같던 그녀가 창가에 홀로 앉아 달빛이 보석 정원을 비추는 모습을 바라본다는 것을. 그곳은 돌아가신 남편과 함께 꾸었던 꿈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녀에겐 친구도 가족도 자식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믿는 사람인 강 비서와도 업무적인 대화만 나눌 뿐이었죠. 지난 20년간 누구 앞에서도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지만 때로는 힘든 회의를 마친 후나 광산에서 산업재해를 목격하고 돌아온 날이면 눈시울이 붉어져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곤 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는 여전히 사랑받고 신뢰받고 마음을 나누고 싶어하는 한 명의 여인이었습니다. 단지 사회가 이 나이의 그녀에게 그런 권리를 허락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시대의 여성 리더라며 칭송했지만 만약 그녀가 감히 사랑에 빠지거나 설렘을 느낀다면 손가락질할 것이 뻔했습니다. 이 나이에 설렘을 느끼는 것조차 죄처럼 숨겨야 하다니.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그렇게 중얼거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석 시장에 들렀다가 인부들이 짐을 나르는 모습을 지켜보던 그녀의 시선이 한 젊은 청년에게 멈췄습니다. 마른 체구에 낡은 옷을 입었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탐욕이나 두려움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담긴 눈빛으로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죠. 그 순간 돌처럼 굳어버린 줄 알았던 그녀의 심장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한 여인이 가장 비현실적인 꿈, 바로 다시 한번 사랑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기림 광산은 특별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강 비서는 분주하게 인부들을 정렬시키고 바닥을 다시 한번 쓸고 안전 표지판을 추가로 걸도록 지시했습니다. 최 회장이 직접 시찰에 나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중앙정부의 감사가 오는 것처럼 광산 소장까지 긴장하게 만드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형식적인 것을 싫어했습니다. 누구의 영접도 레드카펫도 필요 없었죠. 그녀의 유일한 관심사는 채굴 시스템이 안정적인지, 산업재해는 없는지, 채굴된 원석의 품질에 문제는 없는지 뿐이었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그녀는 안전화를 신고 안전조끼를 입고 헬멧을 쓴 채 레이저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광산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그날 현우는 트럭에서 창고로 원석을 내리는 중이었습니다. 이마는 땀으로 흠뻑 젖고 손은 흙투성이었지만
어깨에 짊어진 가난한 삶의 무게를 떨어뜨릴세라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신경 쓸 겨를도 최 회장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브레이크가 풀린 굴착기 한 대가 최 회장이 서 있는 방향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소리쳤지만 뒤로 물러서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최 회장은 깜짝 놀라 돌아보다가 미끄러운 바닥 위에서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죠. 현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화살처럼 달려나가 최 회장을 힘껏 밀쳤습니다. 그녀는 길가의 풀밭으로 굴렀고 현우 자신은 반대편으로 튕겨나가 거친 돌바닥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찢어진 팔꿈치에서는 피가 솟구쳤습니다. 굴착기는 큰 돌무더기에 부딪히고서야 멈췄습니다. 광사는 아수라장이 되었죠. 강 비서가 달려오고 최 회장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일어나 자신을 구해준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으세요? 현우가 신음하며 겨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최 회장은 대답 대신 피가 배어 나오는 자신의 손과 찰나의 순간에 자신을 죽음에서 끌어낸 현우의 손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녀는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마치 사고를 막 겪은 소녀처럼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름이 뭐지?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현우라고 합니다. 여기서 돌 나르는 일을 합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미쳤어요? 강 비서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안 나섰으면 피 흘릴 일도 없었고 회장님은 아무 일 없었을 거라고요.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냥 저분이 위험해 보였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땅을 보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침묵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권력이나 재산 때문에 접근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녀를 구해준 사람은 그것은 예의도 인생 역전의 기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선량한 인간의 본능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현우를 몇 초 더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늘 냉정하기만 하던 그녀의 두 손이 그날따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남이 있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삶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운명이 차가운 보석과 뜨거운 심장이 만나는 길을 미리 정해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기림 광산 사고 사흘 후 현우는 아직 일터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넘어지면서 다친 팔이 시퍼렇게 멍들어 이전처럼 돌을 나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작업에 방해가 될까봐 잠시 쉰다고 했지만 사실은 약값을 아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저 소금물로 상처를 소독하고 낡은 천으로 감아둘 뿐이었죠. 하지만 최 회장은 달랐습니다. 사고로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 일은 그녀의 마음을 계속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무심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마른 체구, 조용한 목소리, 햇볕에 그을린 그 청년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커다란 물음표처럼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생판 모르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을까? 최 회장은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고 사흘 만에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우는 낡은 버스터미널 근처의 비좁은 쪽방에서 혼자 살며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월급의 대부분을 고향의 어머니와 동생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정심을 느낀 것이 아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저릿해왔습니다. 그날 오후 가랑비가 내리는 가운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낡은 고시원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창이 내려가고 회의실에서 명령을 내릴 때처럼 차분한 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현우 씨, 차에 타세요. 할 얘기가 있습니다. 현우는 당황했습니다. 팔에는 여전히 붕대가 감겨 있었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웃들이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고급 차가 현우를 데리러 왔네? 무슨 일에 휘말린 거 아냐? 차 안에서 최 회장은 감정을 숨기지 않는 정직한 눈빛으로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당분간 내 저택에 와서 지내줬으면 해요. 현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더듬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보석 정원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해요. 일하던 사람이 그만뒀거든요. 광산에서 일해봤으니 경험도 있을 테고 난 현우 씨를 믿어요. 현우는 침묵했습니다. 처음으로 짐을 나르는 힘든 일이 아닌 제안을 받았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세계로 들어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저택 같은 곳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집도 가난하고 돌 나르는 일에만 익숙하지 정원을 가꾸는 일은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에 어울리는 사람은 없어요. 최 회장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덜 힘들고 숙식이 제공되고 누구에게도 멸시받지 않는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내가 기회를 줄 수 있어요. 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회장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동정이나 시혜가 아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상처 입은 어른이 고독한 두 영혼이 서로에게 작은 평화를 찾아주려는 듯 그를 자신의 세계로 초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마음을 정했다면 우리 집 문을 두드려요. 저택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을 테니. 차는 부드럽게 움직여 흩날리는 비와 주변 사람들의 의아한 시선 속에 젊은 청년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붕대감은 손을 내려다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생애 처음으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문이 아니라 무언가 아주 다르고 낯설지만 진정으로 인간적인 것을 향한 문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 회장의 저택은 흙길 뒤편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끼 낀 높은 목조 대문과 바람에 흔들리는 늙은 소나무들이 인상적인 곳이었죠. 현우가 일을 시작한 날부터 그 공간에는 새로운 숨결이 더해진 듯했습니다. 그는 동이 트기 전부터 일어나 땅을 고르고 잡초를 뽑고 보석 정원에 작은 조경수들의 물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과거의 영혼처럼 소중히 여기는 정원에서 제자리를 벗어난 돌멩이 하나하나를 정성껏 다시 놓았습니다. 현우는 말없이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했습니다. 아침은 빵으로, 점심은 일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저녁에는 최 회장이 별채에 마련해준 작은 방에서 혼자 해결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지만 덥고 비좁은 쪽방을 벗어나 이 고요한 곳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그에겐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멀리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며칠 후 현우가 찬밥에 멸치볶음만으로 저녁을 때우면서도 아무 불평 없는 모습을 보고 문득 물었습니다. 왜 본체 주방에서 다 같이 식사하지 않죠? 현우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좀 낯을 가려서요. 그리고 이렇게 먹는 게 익숙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녀의 식탁 위에는 밥 한 공기와 새 수저 한 벌, 그리고 빈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아요. 그녀는 현우를 쳐다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누구도 익숙해지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는 법이죠. 현우는 죄지은 학생처럼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았습니다. 첫 식사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이뤄졌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와 마당의 나뭇가지를 스치는 바람 소리뿐이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고기 한 점만 집고 나머지는 국에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최 회장은 여느 때처럼 말이 없었지만 예전의 냉정한 모습과는 달리 현우를 보는 눈빛이 조금은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주인이 직원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화려한 저택 안에서 자존심을 지키려는 낯선 아이를 바라보는 어른의 눈빛 같았죠. 그 후로도 식사는 조용했지만 둘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어머니와 가난하다고 친구들에게 놀림받으면서도 공부를 좋아하는 동생 현수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습니다. 최 회장은 말이 없었지만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가끔 짧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아끼는 마음이 정말 깊군요. 요즘 젊은이답지 않게. 현우는 순하게 웃었습니다. 저한테는 어머니 말고는 아낄 사람이 없는걸요. 한 번은 현우가 설거지를 하다 실수로 비싼 크리스털 잔을 깨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새하얘져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연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잔은 당신이 미안해하는 그 진심보다 비싸지 않아요. 그날 이후 현우는 그녀 앞에서 조금 더 고개를 들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초라하거나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 회장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재산이나 존경심 때문이 아니라 그저 같은 공간에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숨쉬고 침묵 속에서도 답답하지 않은 사람의 존재를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38살의 나이 차이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자리를 사소하지만 진심 어린 것들이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공기, 일찍 자라는 잔소리, 그리고 팔은 이제 안 아파요? 라고 묻는 진심 어린 한마디. 그렇게 조금씩 사랑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한 여인과 단 한 번도 사랑을 해본 적 없는 젊은 청년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요란하지도 서두르지도 않았지만 결코 무시할 수도 없는 끈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원도에는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비는 거세지 않았지만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끈질기게 내렸습니다. 대저택 뒤편의 보석 정원은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며 마치 부서진 기억의 파편들처럼 반짝였습니다. 그 고요한 공간 속에서 최 회장은 얇은 쇼를 걸치고 툇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찻잔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려던 현우는 툇마루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인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러자 최 회장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잠깐 앉았다가요. 그는 망설였지만 이내 의자를 끌어와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둘 사이의 거리가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한참 후 최 회장은 현우를 보지 않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나이 때 난 결혼을 했어요. 현우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강인하기만 한 최 회장에게 가정이 있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질학자였어요. 나를 처음으로 저 멀리 광산까지 데려가 준 사람이었죠. 그때 난 그저 평범한 사무직원이었어요. 작은 집과 아이들을 꿈꾸는 몽상가였죠.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린 2년 연애 끝에 결혼했고 모든 게 행복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떠났어요. 이틀 전 내가 위험해 보인다고 제발 그만두라고 애원했던 바로 그곳에서 낙석사고로. 그는 웃으며 내가 너무 걱정이 많다고 했었죠. 그날 난 화가 나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말을 멈추고 흐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난 장례식장에서 울지 않았어요. 누구도 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지 못했죠. 하지만 밤마다 꿈에서 그 사람이 광산 속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깨어나면 옆에는 아무도 없었죠. 현우는 침묵했습니다. 그렇게 아픈 이야기를 이토록 담담하게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하게 말하는 사람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난 결혼이나 사랑 같은 건 믿지 않게 됐어요. 사람들은 나를 강철 같고 냉정하다고 하지만 아무도 몰라요. 피는 나지 않지만 평생을 아프게 하는 상처도 있다는 걸. 그녀는 현우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회장으로서의 위험이 아닌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린 한 여인의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사랑해 본 적 있어요?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없습니다. 제가 누구를 사랑할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난하니까요. 저희 어머니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남자를 사랑해서 평생 고생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최 회장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씁쓸함이 섞여 있었죠. 당신은 내가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하나요? 돈, 광산, 명성. 하지만 이 나이에도 혼자 밥 먹고 혼자 차 마시고 밤에 잘 자라는 인사 한마디 해주는 사람 없이 지내요. 그게 가진 걸까요? 현우는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때로는 완벽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지금 당신처럼 내 이야기를 잠자코 들어줄 사람 하나면 충분할 때도 있죠.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몇 가닥을 흩날렸습니다. 현우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이토록 마음을 열어준 적이 없었고 이토록 나이 많은 여성의 옆에 앉아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해지는 것을 느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나란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각자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서로를 주인과 정원사 이상으로 생각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변화였습니다. 10월 정선은 연중 가장 큰 보석 축제로 떠들썩했습니다. 전국의 기업가, 장인, 상인들이 희귀한 보석과 정교한 세공품을 선보이기 위해 축제장으로 모여들었죠. 최 회장은 매년 이 축제에 참석하는 보석업계의 거물이었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언제나 언론의 주목을 받았죠. 하지만 올해 그녀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강 비서나 다른 임원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에서 내리는 그녀의 곁에는 하얀 셔츠 차림의 키 크고 마른 젊은 청년이 반 발짝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바로 현우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현우는 화려한 조명과 반짝이는 보석으로 가득한 공간에 발을 들였습니다. 레드카펫, 카메라 플래시 소리, 사람들의 수군거림, 모든 것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그는 최 회장이 왜 자신을 데려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 아침 그녀가 짧게 던진 한마디만 기억할 뿐이었습니다. 당신이 2달 동안 내 보석 정원을 가꿔줬으니 오늘은 내가 평생을 바쳐 만든 세상을 보여주겠어요. 처음 현우는 그림자처럼 뒤따랐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최 회장은 의도적으로 그를 곁에 두었습니다. 한전시 부스 앞에서 멈춰 푸른빛의 옥을 가리키며 묻기도 했습니다. 이 색 아름답지 않아요? 현우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석은 잘 모르고 집 짓는 돌만 압니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떤 돌이든 제자리에 놓이면 가치가 있는 법이니까요. 그 말은 마치 현우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중앙전시관에서 최 회장이 갑자기 손을 뻗어 현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부드럽지만 분명한 손길이었죠. 현우는 깜짝 놀라 오해를 살까봐 손을 빼려 했지만 그녀가 가볍게 힘을 주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있어요. 한 사진기자가 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멀리서 비스듬히 찍힌 그 사진은 화려한 중년 여성이 인파 속에서 젊은 남성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황은 불분명했지만 그 자세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한쪽 구석에서 강비서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재벌 총수가 20살 남짓한 정원사의 손을 수백 명의 사람과 수십 개의 카메라 앞에서 잡고 있다니. 행사가 끝나자마어 SNS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광산에서 회장님 구했던 그 가난한 청년 아니야? 스폰서인가? 도대체 무슨 관계지? 사진은 순식간에 비공개 그룹과 보석 커뮤니티, 재계 모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몇몇 인터넷 매체는 재빨리 의미심장한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보석 여왕과 의문의 청년, 우연인가, 메시지인가? 최 회장은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고 현우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택에 돌아와서야 굳은 얼굴로 사진을 인쇄해 들고 서 있는 강비서를 마주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알아요? 강비서는 더 이상 침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현우는 사진을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그 작은 손길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지 깨달았습니다. 최 회장은 여전히 조용히 외투를 벗어 옷걸이에 걸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직 그의 손목을 꽉 잡았던 오른쪽 소매뿌리만이 그날의 손길처럼 구겨진 채 펴지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감히 내밀지 못했던 손길이었습니다. 단 하룻밤 만에 최 회장이 젊은 남성의 손을 잡은 사진은 보석 거래 커뮤니티, 재계 포럼은 물론 자극적인 제목으로 조회수를 노리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까지 온갖 SNS를 도배했습니다. 단순히 손만 잡은 걸까? 아니면 젊은 애인을 공개한 걸까? 보석 여왕, 정원사와 열애? 강원도판 젊은 제비의 화려한 인생 역전, 38살 차이의 사랑, 감동적인가 우려스러운가? 사람들은 떠들고 비웃고 더 심하게는 현우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광산에서 돌을 나르던 사진을 찾아내 최 회장이 재계회의에 참석한 사진 옆에 붙여놓았습니다. 몇몇 유령 계정은 이런 글을 퍼뜨렸습니다. 가난한 직원이 외롭고 돈 많은 여인의 마음을 영리하게 사로잡았다. 어떤 이는 마치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처럼 장문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내가 직접 봤다. 최 회장이 그 청년을 첫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애틋하게 바라보는 것을 아마 너무 오래 외로워서 친절을 사랑으로 착각한 거겠지. 하지만 가장 악랄한 것은 댓글들이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할머니도 공주가 되지. 60 다 된 할머니가 20살짜리 손에 이끌려 시장 구경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게 또 있을까? 늙는 게 무서워서 아무나 붙잡는 거겠지. 한편 대저택의 분위기는 돌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최 회장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언론에 해명하지도 SNS에 정정글을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피하지도 않았지만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처럼 행동하지도 않았죠. 강비서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녀는 최 회장에게 그를 떼어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회장님의 명성에 금이 갑니다. 회장님은 사업가이자 모두의 롤모델이에요. 젊은 남자와 연애한다는 꼬리표가 붙어서는 안 됩니다. 최 회장은 대답 대신 먼 곳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고작 손 한 번 잡은 것 때문에 왜 일이 이렇게 심각해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 회장의 얼굴에 피로가 짙어지는 것, 거래처의 전화가 줄어드는 것, 심지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거래를 중단하는 광상까지 생겨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현우가 막정원에 물을 주고 있을 때 낯선 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대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60대 초반의 한 남성이 검은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한국보석협회 회장이자 오랫동안 남몰래 최 회장을 흠모해왔던 박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저택에 들어서며 인사도 없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보석업계 전체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러 왔소. 사생활을 누릴 권리는 있지만 우리 모두의 명예의 애송이 하나를 끌어들일 권리는 없단 말이오. 최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그 말을 들은 현우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돌아서서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최 회장의 책상 위에 손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회장님, 머물 곳과 따뜻한 밥, 그리고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저 때문에 회장님께서 상처받는 것을 더는 원치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짐을 챙겨 그날 밤 바로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문을 나서는 순간 발코니에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최 회장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세차게 흩날렸습니다. 네가 떠나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패배자가 되는 거야. 그녀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는 돌아보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더는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세상의 여론과 편견, 악독한 소문들, 그리고 가볍게 잡았지만 천근만근의 무게를 지닌 그 손길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현우가 저택에서 일하게 된 후에도 그는 매달 꼬박꼬박 집에 돈을 붙이는 습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어머니와 여동생 현아가 시골의 낡은 집에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데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현우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전보다 편하고 안정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만 말했죠. 현아는 전문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는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똑똑하고 당찬 그녀는 정직하고 어머니를 극진히 아끼며 절대 나쁜 짓은 하지 않는 오빠를 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동기에게서 온 전화 한 통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야, 현아야. 너희 오빠 완전 유명해졌더라. 인터넷에서 난리야. 60대 보석 재벌 할머니가 젊은 남자 손잡은 거 완전 영화 같아. 현아는 비웃었습니다. 헛소리마. 우리 오빠는 찢어지게 가난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아. 하지만 친구가 보내준 사진, 보석 축제에서 최 회장이 오빠의 손을 잡고 있는 그 사진을 본 순간 현아의 심장은 쿵하고 멈춰섰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믿을 수가 없어서였습니다. 그날 밤 현아는 바로 시외버스를 타고 정선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어머니와 자신을 위해 고개 숙여 일해온 오빠가 그 권력 있는 여자 옆에서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해질녘 대저택의 문이 열렸습니다. 마당을 쓸고 있던 현우는 현아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장거리 버스 여행으로 지쳐 머리는 헝클어졌지만 눈빛만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빠, 나와. 할 얘기 있어. 거실에서 현아는 화려한 풍경, 고급스러운 장식장 위의 보석들, 그리고 무거운 공기를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여기서 지냈어? 2달 됐어. 무슨 일 하는데? 정원 가꾸고, 마당 쓸고, 청소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 여자 손도 잡아주고.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였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최 회장님은 좋은 분이셔. 좋은 분이라서 오빠를 이런 대저택에 살게 해주고 좋은 옷 입혀서 화려한 파티에 데려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빠를 제비라고 부르게 만들어? 그 말은 칼날처럼 현우의 가슴에 밝혔습니다. 난 잘못한 거 없어. 그의 목소리가 메어왔습니다. 그분에게서 돈 한 푼 받은 적 없어. 난 여기서 정당하게 일하고 있을 뿐이야. 그분은 나를 친구처럼 아껴주셔. 현아는 오빠를 보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오빠가 나한테 그랬잖아. 정직하게 자존심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고. 그런데 지금 나더러 뭘 믿으라는 거야? 60다 된 회장님이 진심으로 오빠를 대한단 말을? 아니면 오빠가 예전에 그 가난한 삶이 지긋지긋해서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으니까 그 여자 옆에서 그림자 노릇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치 말을 잃어버린 아이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현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난 오빠가 부자가 되는 거 바라지 않아. 그냥
우리 가족이 목숨처럼 지켜온 그 자존심만이라도 지켜주길 바랐을 뿐이야. 그리고 현아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대저택의 계단에 홀로 앉아 불빛 속에서 반짝이는 보석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두 세계 사이에서 길을 잃고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쪽은 피를 나눈 가족, 다른 한쪽은 자신처럼 외로웠던, 그러나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자신을 믿어준 한 여인. 현아에게 설명하고 싶었지만 세상이 왜곡된 렌즈로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지금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상처 많은 여인 곁에서 처음으로 느꼈던 평온함 때문에 이곳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가난한 청년이 38살이나 많은, 그것도 재벌인 여성을 사랑하는 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손목을 잡았던 축제 스캔들 이후 2주, 최 회장의 저택은 비정상적인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여론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지만 최 회장은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현우는 날이 갈수록 말이 없어졌고 얼굴에는 마치 줄타기를 하는 사람처럼 늘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아침, 서울에서 온 스포츠카 한 대가 조용히 저택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훤칠한 키에 깔끔한 셔츠 차림, 선글라스를 낀 젊은 남자였습니다. 자신감 넘치면서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그는 최 회장이 10살 때부터 거두어 친자식처럼 키우고 유럽 유학까지 보내준 유일한 양아들 윤태준이었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잘나가는 IT 스타트업의 CEO였죠. 태준은 미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는지 정확히 몰랐지만 현장을 덮치고 싶었습니다. 최 회장은 아들을 보고 놀랐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언제 왔니? 오늘 아침에요. 인터넷에서 어머니 소식이 하도 뜨겁길래 상황 좀 보러 왔죠. 태준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비꼬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마당을 쓸고 있는 현우에게 닿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태준은 칼날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훑어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언론에서 어머니의 제비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군. 현우의 움직임이 멈췄고 최 회장은 의자 팔걸이를 가볍게 쥐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거워졌습니다. 태준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제가 틀린 말 했나요? 한때는 모두의 롤모델이었던 사업가인 어머니가 이제는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일꾼놈이랑 손잡았다고 온갖 조롱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는 착한 사람이야. 함부로 말하지 마. 착하다고요? 태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요? 하지만 착하다고 해서 어머니와 한 식탁에서 밥을 먹거나 이 저택에 살 자격이 생기는 건 아니죠. 하물며 그는 말을 멈추고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물며 어머니께서 이 사람과 장기적인 관계까지 생각하고 계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최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바로 긍정이었습니다. 태준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전 절대 용납 못합니다. 절대 안 돼요. 저보다 몇 살 많지도 않은 사람을 새아버지로 모실 수는 없다고요. 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아니면 모든 걸 내던질 만큼 애정이 궁하셨던 건가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최 회장은 돌처럼 굳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모욕감 때문이 아니라 친자식처럼 사랑했던 아들이 이토록 잔인한 말을 내뱉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 서 있던 현우는 모든 대화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준이 어머니를 스캔들로부터 보호하려는 마음은 틀리지 않았지만 자신이 이곳에 인생 역전이나 다른 꿍꿍이를 품고 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이뤄졌습니다. 최 회장이 태준에게 생선 한 조각을 집어주었지만 그는 고개만 숙인 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머니께서 이 관계를 계속하신다면 저는 가족 사업에서 모두 손을 떼겠습니다.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아요. 최 회장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가 받아들이라고 강요하지 않겠다. 하지만 나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건 아니다. 난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왔고 반평생을 외롭게 보냈어. 처음으로 돈이나 명성 때문이 아니라 순수하게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을 만났는데 왜 내가 그 사람을 외면해야 하지? 태준은 대답 없이 일어섰습니다. 저택을 떠나던 길, 그는 현우를 지나치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걸 알 겁니다. 현우는 아무 반응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단순히 한 관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상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싸움이라는 것을. 계절풍이 일찍 찾아온 초겨울의 정선은 햇살에 반짝이던 보석 정원을 차갑고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최 회장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피곤한 눈빛은 펼쳐진 책 위에 머물렀지만 한 글자도 익히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다녀간 후 저택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태준은 오래 머물지 않았지만 그가 남긴 존재감과 날카로운 말들은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10살 때부터 친자식처럼 사랑으로 키운 아들. 그런 아들이 이제는 자신을 죄인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식어버린 찻잔을 보며 가만히 앉아 스스로에게 묻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틀린 걸까? 나보다 어린 사람을 사랑한 것이, 하도 없이 잔잔하게 살아야 할 나이에 설렘을 느낀 것이. 테이블 위에서는 전화가 계속 울렸습니다. 언론, 사업 파트너, 몇몇 인터뷰 요청, 그리고 옛 동료들에게서 온 메시지까지.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주제, 젊은 정원사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녀가 행복한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녀가 이미지를 망치고 있다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당당하고 사랑에 휘둘리지 않던 여성의 표상이 어째서 이제와 가난한 청년 하나 때문에 이토록 약하고 어리석어졌는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반평생을 아무도 손잡아주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돈이나 명성 때문이 아니라 그저 손은 이제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주는 한마디가 그녀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녀가 이기적인 걸까? 태준의 말처럼 감정에 속아 황혼의 나이에 또다시 넘어지고 있는 걸까? 그날 저녁 현우가 정원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최 회장이 여전히 창가에 미동도 없이 앉아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피곤하지 않으세요? 제가 죽이라도 좀 끓여드릴까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 씨, 만약 언젠가 내가 당신더러 이곳을 떠나라고 한다면 나를 원망할 건가요? 현우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깊고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갈등의 안개로 흐려져 있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슬플 겁니다. 저는 이곳에 무언가를 얻으러 온 게 아니니까요. 저는 회장님을 진심으로 존경해서 머물렀을 뿐입니다. 최 회장은 입술을 깨물고는 불쑥 물었습니다. 만약 예순을 바라보는 가난하고 병든 여인이 당신에게 고백한다면 사랑할 용기가 있나요? 현우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회장님은 가난하지도 약하지도 않으십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분이셨다 해도 저는 사랑했을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것은 나이나 돈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최 회장에게는 메마른 가슴에 갈라진 틈으로 흘러드는 작은 물줄기 같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에 오랫동안 누구도 닿지 못했던 곳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아직 젊고 미래가 창창해. 나는 이제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을 뿐이야. 나와 함께한다면 당신만 손해볼 거야. 현우가 반박하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비스듬히 앉은 그녀의 뒷모습은 그가 본 그 어떤 모습보다도 쓸쓸하고 슬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최 회장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슴은 사랑으로 가득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숫자와 분석, 판단, 그리고 사회의 혹독한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나이의 사랑은 죄악이거나 적어도 그녀가 더 이상 누릴 자격이 없는 사치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정선은 맑았지만 저택은 이상하리만치 슬픈 기운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원의 보석들은 햇살 아래 반짝였지만 사람의 마음은 안개가 낀 듯 흐렸습니다. 현우는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고해진 낡은 배낭끈을 꽉 쥔 채 안에는 작업복 2벌, 고향에 보낸 생활비를 기록한 작은 수첩, 그리고 정성껏 접은 손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일찍 일어나 정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닦고 정돈했던 돌멩이 하나하나를 가볍게 만져보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평온했던 지난 날들의 기억을 밟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는 아직 최 회장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강 비서는 그를 보고 놀라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배낭은 왜 메고 있어요? 현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그만두겠습니다. 최 회장님께 말씀 좀 전해주세요. 편지는 써뒀습니다. 태준 씨 때문인가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 시선 때문에?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 비서는 그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여전히 담담하고 조용한 그 눈빛이었지만 이번에는 아주 선명한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당신을 내쫓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이 떠날까봐 마음고생하고 계신다고요? 알고 있습니다. 현우가 작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머무르면 회장님께서 더 상처받으실까봐 두렵습니다. 강 비서는 침묵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경계하고 의심했던 이 젊은 청년이 그 어떤 대가도 받지 않고 오직 따뜻한 밥과 정을 나누다가 조용히 스스로 물러나는 첫 번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 회장이 내려왔을 때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강 비서는 그저 넉 장으로 접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단정한 필체, 몇몇 군데는 옅게 번진 푸른 잉크 자국이 있는 손편지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회장님께 저에게 집과 따뜻한 밥,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 이토록 귀한 대접을 받을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진심이 세상의 험담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을요. 저는 회장님께서 오해받는 것을 저처럼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자격 없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것을 더는 원치 않습니다. 제가 떠나는 것은 비겁해서가 아니라 회장님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좀 더 일찍 회장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회장님께서 모든 풍파를 짊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회장님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이현우 올림. 최 회장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택에는 발소리도 회장님 다녀왔습니다 하는 공손한 목소리도 계단 옆에서 나무에 물을 주던 깡마른 모습도 사라졌습니다. 늦은 저녁을 드실 회장님을 위해 조용히 국을 데우던 사람도 더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갔지만 오직 최 회장의 마음만은 예전 같을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녀는 툇마루의 긴 의자에 홀로 앉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편지가 들려 있었고 바람은 축축한 풀 내음과 귀뚜라미 소리를 실어왔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던 그 당당했던 여인은 조용히 왼쪽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수십 년간 돌처럼 굳어있던 그녀의 심장이 이제는 산산조각 나는 듯 아파왔습니다. 현우가 저택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진짜 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월요일 정오 최 회장이 서울에서 주요 주주들과 비공개 회의를 하고 있을 때 그녀의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문자, 이메일, 그리고 특히 주요 거래처들로부터 온 전화들이 모두 같은 링크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유출, 보석여왕, 사적인 공간에서 젊은 남성과 미래, 떠들썩했던 스캔들의 진실은? 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30초짜리 영상이었습니다. 그녀가 영상을 클릭하자 희끗희끗한 머리에 여성이 얇은 잠옷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있고 맞은편에는 젊은 남성이 상의를 벗고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옆모습만 희미하게 보였고 조명은 어두웠지만 촬영 각도는 의도적으로 정상적인 관계 이상의 친밀함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누구라도 그들이 최 회장과 현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모든 SNS로 퍼져나갔습니다. 민감한 콘텐츠라는 딱지가 붙었고 비공개 그룹에서는 걷잡을 수 없이 공유되었습니다. 아무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은 폭발했습니다. 최 회장을 옹호했던 사람들마저 혼란에 빠졌고 그녀를 비난했던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가난한 놈이 돈 노리고 접근한 거고 늙은 여자는 색을 밝힌 거야.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겠네. 착한 사람들은 저런 짓 안 하지. 곧 영화 한 편 나오겠는데? 팝콘 준비해야지. 회의실에서 한 주주가 일어나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최 회장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이 사실이라면 회사 명성에 심각한 타격이 올 겁니다. 최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었지만 특히 대중이 이미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 암시적인 영상이 가진 힘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강 비서는 즉시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최초 유포 채널을 추적하고 영상의 모든 디테일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파고들수록 영상이 교묘하게 조작되었다는 사실만 드러났습니다. 목소리를 합성하고
얼굴을 흐릿하게 처리하고 특히 영상 초반에 저택의 실제 모습을 끼워 넣어 시청자들이 쉽게 믿도록 유도한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최 회장은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오랜 비즈니스 경쟁자이자 한국보석협회 회장인 박상진. 박 회장은 여러 번 협업을 제안하고 심지어 공개적으로 그녀에게 관심을 표현했지만 그녀는 늘 분명하게 선을 그으며 거절했었습니다. 한 번은 파티에서 박 회장이 술에 취해 뼈있는 농담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남자들의 세계에서 오래 버티기 힘들 거요. 최 회장은 그때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익명의 계정에서 강 비서에게 내부 채팅 기록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 낯선이가 가짜 콘텐츠 제작팀에게 현금을 건네는 사진과 함께 이런 메모가 있었습니다. 최 회장과 이현우처럼 보이게 만드는데 집중할 것. 나이든 여사장과 젊은 남자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유포해야 함. 강 비서는 분노가 아니라 무력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단 한 번도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은 한 여인이 이토록 더러운 거짓 이야기에 휘말리다니. 그녀가 그 자료를 최 회장에게 건네며 흐느꼈습니다. 너무 비열해요. 하지만 이제 증거가 있으니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최 회장은 서류를 보았지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마디를 내뱉었을 뿐입니다. 악한 사람은 무섭지 않아. 정말 무서운 건 진실이 아니라 자신의 잔인함을 충족시켜줄 무언가를 원하는 사회야. 그날 밤 그녀는 어두운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낡은 사진 한 장, 축제에서 현우와 손을 잡고 찍힌 그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그 옆에는 조작된 영상과 거센 여론의 폭풍, 그리고 그녀가 상처받을까봐 떠나버린 사람의 침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곁에는 아무도 없었고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녀 자신만이 더러운 진흙탕과 아물지 않은 상처들 사이에서 또 한 번 홀로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가짜 영상이 유포된 지 불과 사흘 만에 한국보석협회 이사회 명의의 서한 한 통이 최 회장의 저택으로 배달되었습니다. 의례적인 서두도 애두르는 표현도 없었습니다. 최민희 회장님을 둘러싼 불미스러운 정보와 언론 및 해외 파트너들의 격렬한 반응으로 인한 심각한 영향을 고려하여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명예 부회장직에서 사퇴하고 향후 협회 주관 모든 공식 행사에서 협회를 대표하는 활동을 잠정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 서한은 최 회장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글자들이 밝힌 종이를 들고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글자들은 마치 수십 년간 땀과 눈물, 심지어 피로 쌓아 올린 명성이 잔인한 모함 한 번에 모두 휩쓸려 갔다고 선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택 전체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강 비서는 그림자처럼 서성거리며 옛 동료들과 친한 파트너들에게 연락해 목소리를 내달라고 호소했지만 모두가 애매한 태도를 보이며 망설였습니다. 최 회장님이 좋은 분인 건 알지만 지금 시기가 너무 민감해서요. 흑백이 가려지지 않은 사생활 문제에 저희 회사 명성을 걸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편에 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한 여성이 추문의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줄 용기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협회 회의는 그녀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녀는 없었지만 결정은 단호하고 무정하게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 가장 강력하게 사퇴를 주장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박상진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회의실 한가운데 서서 금태 안경을 쓴 채 위선적인 표정으로 마치 공동의 이익을 위하는 척 말했습니다. 저도 최 회장님을 아꼈습니다만 개인적인 감정이 협회의 이미지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그녀가 계속해서 공식 석상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국제적인 후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오늘 아침 일본 파트너 측으로부터 확인된 사실입니다. 드문드문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조용히 외면했지만 박상진의 권력이 너무나 막강하고 가짜 영상의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어 아무도 감히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최 회장은 서재에 걸려있던 명예 부회장 명패를 직접 떼어냈습니다. 그녀는 먼지를 정성껏 닦아내고 조용히 상자에 넣었습니다. 동작은 침착했지만 콧등이 시큰거렸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강 비서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녀는 습관처럼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침묵 후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진정으로 강한 여자는 온 세상이 자신을 끌어내려도 스스로 일어서서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고. 회장님은요? 회장님은 아직 자신을 믿으세요? 최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이제는 아무도 가꾸지 않는 보석 정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풍경은 그대로였지만 사람의 마음은 변해 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 그녀는 자신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외로움이 가장 최악인 줄 알았어. 하지만 아니었어. 나에게 박수 쳐주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외면당하는 것이 가장 아픈 것이었어. 현우가 저택을 떠난 지 거의 한 달이 지났습니다. 떠나면 모든 것이 잠잠해질 거라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멀어질수록 마음은 더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 애썼습니다. 다시 짐을 나르고 돈을 벌어 어머니와 동생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눈을 감으면 텐마루의 깊은 생각에 잠겨 앉아있던 최 회장의 모습, 식어버린 찻잔, 상실감으로 깊게 패인 그녀의 눈빛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터미널에서 짐을 나르던 중 그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최 회장, 협회에서 쫓겨났다며? 그 젊은 놈이랑 찍힌 영상 터졌잖아. 듣자 하니 예전에 여기서 짐 나르던 놈이라던데. 현우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는 즉시 낡은 PC방으로 달려가 검색창에 최 회장 영상이라고 쳤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결과물은 그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왜곡되고 조작된 최 회장의 이미지, 악랄한 단어들, 심지어 비인간적인 모욕이 담긴 댓글들까지. 현우는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로 손을 떨었습니다. 목구멍까지 분노가 차올랐죠. 그는 최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사려 깊으며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선을 넘은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따뜻한 밥과 잠자리를 내주고 온 세상이 자신을 가난한 막노동꾼으로 볼 때 유일하게 존중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현우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여동생의 원망이나 태준의 경멸 어린 시선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런 대접을 받을 뿐이 아니야. 그리고 사람들이 그분을 더 이상 짓밟게 두지 않겠어. 다음 날 현우는 밤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아는 사람도 가진 돈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의 배낭 속에는 예전에 영상 편집 기술자로 일했던 친구의 주소가 적힌 쪽지 하나만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광고 영상 후반 작업을 하는 친구 용수를 찾아갔습니다. 현우를 본 용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야, 너 여긴 어쩐 일이냐? 무슨 큰일이라도 있어? 현우는 길게 설명하지 않고 노트북을 열어 최 회장이 모함당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상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봐줘. 네가 도와줘야 해. 용수는 영상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화질이 흐리긴 한데 잠깐 뭔가 안 맞아.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성을 분리하고 화면을 확대하고 프레임 하나하나를 추출했습니다. 마침내 용수는 벽에 걸린 그림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가짜 그림이야. 최 회장님 댁에는 이런 그림 없어. 너 혹시 저택 사진 가지고 있어? 현우는 휴대폰에서 보석 정원과 거실 사진을 찾아 보여주었습니다. 용수는 사진과 영상을 비교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생각이 맞았어. 배경을 세트로 만든 거야. 저택 분위기는 흉내냈지만 실수를 했네. 조명도 가짜고 피부톤도 어색하고 움직임도 부자연스러워. 결론은 현우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 영상 조작된 거야. 아주 정교하지만 전문가 눈에는 보여. 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용수야, 이걸 증명하는 것 좀 도와줘. 내가 최 회장님 누명을 벗겨드려야 해. 용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밤을 새워 작업했습니다. 기술적인 반증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고 조작된 부분의 오류를 추출하고 반박하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7분짜리 분석 영상을 완성했습니다. 최 회장의 영상이 명예훼손을 위한 조작된 산물임을 폭로하는 영상이었죠. 현우는 그 영상을 언론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USB를 들고 정선으로 돌아왔습니다. 단 하나의 결심과 함께 이번에는 용서를 구하러 돌아가는 게 아니야. 그분에게 공정함을 돌려주러 가는 거야. 오빠가 저택을 떠난 지 한 달이 넘도록 현아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오빠와 최 회장의 관계를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울고 원망하고 결국 현우가 밤중에 조용히 떠나게 만든 말을 내뱉었죠. 하지만 야위고 말이 없어진 오빠, 언제나 잔잔한 호수 같던 눈빛을 보며 그녀는 그것이 잘못된 사랑이 아니라
이름 붙일 수 없을지언정 오빠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린 무언가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짜 영상이 터졌습니다. 현아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의심하고 관찰하도록 훈련받은 간호학도로서의 본능은 그녀가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했습니다. 특히 영상 속 시간이 자신이 저택에 머물렀던 시점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디테일이 그녀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저택 주변의 CCTV, 예전에 오빠를 찾아갔을 때 기술 차량 전용 출입구인 후문에 천장 매립형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본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지금 그것이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현아는 다시 저택으로 가 강 비서를 만났습니다. 강 비서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현아가 위치, 시간, 그리고 범인을 찾을 가능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카메라는 전기 시스템 공사 업체에서 설치했던 거예요. 수리 기간 동안 감시용으로 임시 설치했다가 그냥 두고 갔죠. 데이터가 남아있을까요? 현아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면 하드 드라이브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날 바로 두 사람은 기술 창고를 열어 장비를 해체했습니다. 하드 드라이브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강 비서가 노트북에 연결하자 비디오 파일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짜와 시간대별로 영상을 돌려보았습니다. 가짜 영상이 퍼진 시점과 일치하는 시간대에 이르렀을 때 두 사람을 경악하게 하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모자를 눌러쓴 수리공 복장에 남자가 몰래 후문으로 들어와 저택 부지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미니 카메라, LED 조명, 여성용 가운, 그리고 실리콘 마스크로 보이는 것이 담긴 큰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본체로 가지 않고 예전에 현우가 머물렀던 별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조명이 약한 구석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마치 가짜 영화 세트장을 만들듯 실제 거실과 비슷하게 공간을 꾸몄습니다. 저택과 비슷한 공간을 만들어서 가짜 영상을 찍은 거였어. 현아가 외쳤습니다. CCTV는 그의 모든 행동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몰래 들어와서 새벽녘에 장비를 챙겨 떠나는 모습까지. 그의 얼굴은 명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밖에 세워둔 오토바이 번호판이 우연히 화면에 잡혔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쇠였습니다. 현아는 즉시 화면을 캡처하고 모든 데이터를 저장한 뒤 강 비서와 함께 지역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번호판을 조회한 결과 그 오토바이는 박상진 회장이 후원하는 미디어 회사에서 일했던 후반 작업 직원의 소유임이 밝혀졌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깊이 감춰진 진실이라도 반드시 찾아내는 사람이 있는 법. 그리고 이번에는 오빠의 사랑을 의심했던 바로 그 소녀가 그 역할을 해냈습니다. 강 비서는 고마움에 현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많은 어른들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네요. 편견 대신 진실을 믿어주다니. 현아는 희미하게 웃으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었어요. 이제는 우리 오빠가 진심으로 아꼈던 한 여성에게 공정함을 돌려주고 싶을 뿐이에요. 바로 그때 현우가 서울에서 막 돌아왔습니다. 영상이 조작되었다는 기술적 증거를 가지고 저택에서 하드 드라이브를 들고 있는 현아를 본 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오빠 믿어주는 거야? 현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가 내 오빠라서가 아니야. 진실은 누군가가 지켜줘야 하니까. 현아와 현우가 모든 증거를 모은 지 일주일 후 한국보석협회의 특별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공지되었지만 예상치 못하게 언론과 경찰 관계자들까지 참석했습니다. 누가 초대장을 보냈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그날 회의장에 가장 평온한 얼굴로 들어선 사람은 바로 최 회장이었습니다. 기나긴 침묵 끝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그녀는 단아한 정장 차림에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더 이상 슬픔이 아닌 날카로운 냉철함이 깃든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상진은 상석에 앉아 여전히 태연한 척했지만 현우와 현아가 검은 상자와 붉은 직인이 찍힌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서는 것을 보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의장이 입을 열기도 전에 현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저는 이현우 씨의 동생 이현아입니다. 오늘 저는 가족과 피해자이신 최민희 회장님을 대신하여 특정 인물이 의도적으로 허위 영상을 제작 및 유포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가적인 기업인의 신뢰에 심각한 해를 끼친 사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USB가 대형 스크린에 연결되자 용수가 만든 기술 분석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조작된 합성 오류,
어긋난 조명, 음향의 불일치, 그리고 벽에 걸린 가짜 그림까지. 그 직후 현아가 찾아낸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밤중에 저택에 침입하여 촬영 도구를 들고 들어온 범인의 모습, 그리고 박상진의 부하 직원 소유 차량과 일치하는 번호판까지. 회의장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박상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건 전부 추측일 뿐이야. 내가 배우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 현우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단하고 분명했습니다. 당신은 익명 계정으로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택을 떠나는 대가로 2억 원을 제안했죠. 만약 거절하면 온 사회가 저를 비난할 이유를 직접 만들어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아직 그 대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열어 익명의 번호와 나눈 메시지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녹음된 음성 메시지에서 흘러나온 남자의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는 박상진의 평소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고 한 여성 기업인이 일어나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저도 이 사람에게서 사적인 사진으로 협박당한 적이 있습니다. 지분 분할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요. 회의실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때서야 최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분노하지도 공격하지도 않고 그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저는 성공할수록 더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가질수록 다른 사람을 짓밟을 권리가 생긴다고 생각하는군요. 오늘 저는 더 이상 누구의 해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실이 스스로 목소리를 냈으니까요. 그 직후 경찰 관계자가 앞으로 나와 허위, 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혐의로 박상진에 대한 소환장을 발표했습니다. 박상진은 얼굴이 잿빛이 되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 사이 기자들은 이미 촬영을 시작했고 보석업계 거물, 여성기업인 음해 영상 조작 혐의로 수사라는 헤드라인이 실시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최 회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아무 상처도 입지 않은 듯 평온하고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아는 사람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어서서 꿋꿋하게 걸어나가는 법을 알게 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박상진 회장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여러 증거와 함께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모든 언론을 뒤덮었습니다. 한때 침묵했던 경제포럼과 보석업계 커뮤니티는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 회장님이 억울한 누명을 썼던 거였어. 한 달 내내 침묵하더니 결국 저 기품을 잃지 않았네. 저런 분이 짓밟힌다면 이 업계에 더 이상 정의는 없는 거지. 사과의 편지들이 전국 각지에서 저택으로 쇄도했습니다. 그녀를 외면했던 주주들, 의심했던 동료 기업인들, 그리고 무감각한 헤드라인으로 그녀를 상처 줬던 언론까지. 최 회장은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정선에서 열린 보석공예와 청년의 역할이라는 작은 토론회에 최 회장이 특별 손님으로 깜짝 등장했습니다. 방송 카메라도 화려한 무대도 없었습니다. 오직 나무 의자 하나, 물 한 잔, 그리고 대부분이 예전의 현우처럼 꿈을 위해 돌을 깎는 법을 배우는 산골 출신의 가난한 청년 100여 명만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겪으신 후에도 명예나 지위를 되찾으려 하지 않고 다시 대중 앞에 서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녀는 따뜻하지만 굳건한 눈빛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떠난 적이 없으니 돌아왔다고 할 것도 없어요. 그저 사람들의 마음에 아직 옳고 그름을 분별할 힘이 남아있는지 잠시 지켜봤을 뿐입니다. 명예나 지위는 이제 제게 필요 없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어봤지만 끝까지 지켜낸 단 하나는 바로 깨끗한 양심이었습니다. 강당 전체가 숙연해졌습니다. 한 여학생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노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최 회장은 더 이상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보석 재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짓밟히고도 고개를 들고 꿋꿋이 걸어나가는 정직하게 살아온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최 측근인 강 비서가 최 회장 곁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협회에서 회장님의 직위를 복원하고 싶다는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정식으로 사과하고 곧 일본에서 열리는 대규모 컨퍼런스에 참석해달라고요. 최 회장은 조용히 차를 따랐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녀가 답했습니다. 고맙다고 전해주게. 하지만 그 직위 다시 받지 않겠네. 어째서입니까? 가짜 뉴스 한 번에 그렇게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명예라면 더 이상 내가 짊어질 가치가 없는 것이야. 그럼 지금 원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강 비서가 물었습니다.
최 회장은 하얀 꽃이 막 피기 시작한 앞들의 보석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그녀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나는 그저 평온한 삶을 원하네. 시끄러운 스캔들 없이 그저 진심을 가진 사람들 곁에서 조용히 살고 싶어. 강 비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최 회장이 말하는 그 사람이 현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상처받을까봐 조용히 떠났다가 그녀의 명예를 자신의 명예를 걸고 지키기 위해 돌아왔던 그 청년.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진 지금 두 사람이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숨기지 않고 서로의 마음속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 강 비서는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토론회가 끝난 후 최 회장은 바로 저택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현우를 처음 데리고 산책하며 평범한 사람들은 구별하지 못하는 보석 원석들을 가리켜 주었던 오래된 강변길을 걸었습니다. 봄이 찾아온 정선의 공기는 서늘했고 머리 위에는 하얀 벚꽃이 만발했으며 바람이 그녀의 옷자락을 가볍게 스쳤습니다. 그녀는 낡은 돌 의자 앞에서 멈춰서서 색이 바랜 페인트를 부드럽게 쓸어보았습니다. 이곳은 현우가 그녀 옆에 앉아 언젠가는 짐꾼일을 그만두고 자신만의 작은 보석 가게를 갖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했던 곳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그녀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현우였습니다. 그는 지난달의 야윈 모습이 아닌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얼굴과 더 깊어진 눈빛으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솔직함과 숨길 수 없는 애정을 담은 채 그녀 앞에 서 있는 그의 그 청년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피곤하실 때마다 이곳에 오시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점심때부터 여기서 기다렸어요. 오실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최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언제 돌아왔어요? 회장님께서 고개 숙이지 않고 회의장을 걸어 나오셨을 때요. 그때 저는 회장님께 더 이상 보호자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장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지키기 위해 떠났지만 오늘 저는 다른 것을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바로 우리의 사랑입니다. 용서해달라고 바라지도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않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회장님께서 아직 사랑을 믿으신다면 지금부터 제 남은 평생을 회장님 곁에서 보내게 해주십시오. 그녀는 그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풋내기 청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련을 겪고 의심과 비난을 이겨내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온 사회 앞에 당당히 맞서 정의를 되찾아온 한 남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나이, 지위, 경험의 차이가 이 사랑을 한순간의 꿈으로 치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명예를 위해 물러났다가 다시 그 명예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키기 위해 돌아온 이 남자에게서 직접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이것이 더 이상 나이든 여자와 젊은 남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때 부서졌던 두 개의 심장이 마침내 서로를 다시 찾아낸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돌 의자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이 나이에 사랑이란 사치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진짜 사치는 이 모든 일을 겪은 후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나 봐. 현우는 그녀의 곁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거나 만지지 않고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그 어떤 약속보다도 더 가까웠습니다. 한참 후 그녀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다시 우리를 비난한다면 그때도 내 곁에 서 있을 건가요? 현우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세상의 시선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말이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회장님을 또 한 번 잃는다면 저는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녀의 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받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놓쳤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에 벚꽃이 피 두 사람의 어깨 위로 하얗게 가볍게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하늘이 보내는 축복처럼 다시 만난 지 한 달 후 평온한 오후와 미처 다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오가는 가운데 최 회장과 현우는 이전에는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재벌 여회장과 가난한 청년의 결혼이 아닌
사랑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다시 한번 사랑을 믿기로 선택한 두 사람의 결혼식이었습니다. 5성급 호텔도, 유명인 하객도, 값비싼 웨딩드레스도, 화려한 배경도 없었습니다. 결혼식은 그들의 마음속에 수많은 폭풍이 지나갔던 바로 그곳, 저택 뒤편의 보석 정원에서 열렸습니다. 하객은 고작 30명 남짓, 창업 초기부터 최 회장을 따랐던 늙은 석공들, 충직한 운전기사와 가사도우미들, 언제나 곁을 지켰던 강비서, 감동적인 축사를 읽다 울음을 터뜨린 현우의 동생 현아, 그리고 특히 야윈 몸이지만 얼굴 가득 행복을 머금은 현우의 어머니. 현우는 하얀 셔츠에 숲에서 직접 꺾어온 벚꽃 다발을 들었습니다. 최 회장은 옅은 하늘색 한복을 입고 머리를 낮게 묶었습니다. 어떤 장신구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이 그 무엇보다도 밝게 빛났습니다. 두 사람은 저택에서 나와 사람들의 따뜻한 박수 속에서 잔디 위를 걸었습니다. 사회자도 라이브 밴드도 없이 오직 바람 소리와 두 사람의 마음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정원 한가운데서 그들은 멈춰섰습니다. 최 회장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느리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58배 사랑은 있어서는 안 될 일,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내 마음이 아직 따뜻한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요. 저는 많은 풍파를 겪었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험한 길이든 깊은 낭떠러지든 기꺼이 제 곁에서 함께 걸어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현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회장님께 더 부유한 삶을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지셨으니까요. 하지만 약속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볼 것은 회장님의 미소일 것이고 매일 밤 잠들 때 회장님의 꿈을 지켜주는 마지막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고 몇몇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현우의 어머니가 다가와 최 회장의 손목에 붉은 실 한 가닥을 조심스럽게 묶어주었습니다. 보석도 금은도 아닌 그저 실 한 가닥이었지만 가난한 어머니가 줄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축복이었습니다. 나는 가난해서 며느리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소. 하지만 당신이 내 아들을 아껴주니 나도 당신을 진짜 내 며느리처럼 아끼겠소. 최 회장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더 이상 강인하고 날카로운 여장부가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진정한 인간으로 받아들여진 한 명의 아내였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가족 식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와인 대신 옥수수 막걸리가, 산의 진미 대신 산나물과 고기구이, 그리고 갓 지은 찰진 밥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단 한 번도 이토록 맛있는 식사를 해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그녀를 향한 모든 시선이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가벼운 비가 내렸습니다. 작은 방에서 현우는 휴대폰으로 찍은 소박한 결혼사진을 벽에 걸었습니다. 최 회장은 침대 옆에 앉아 그가 옷걸이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거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현우가 돌아와 앉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일부터 우린 부부예요. 이제 아무도 우리를 멋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가 이 사랑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일만 남았어요.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는 온 세상에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서로만 이해하면 충분해요. 밖에는 봄비가 고르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꽃도 폭죽도 없이 오직 두 사람과 하나의 심장 박동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결혼식 1년 후 보석저택의 삶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최 회장은 더 이상 뉴스에 오르내리는 재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일에서 손을 대고 고문 역할만 맡았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예전의 현우 같았던 정선의 가난한 청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데 썼습니다. 현우는 시냇가의 작은 작업실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돌멩이 하나하나를 직접 갈고 닦아 자신과 존경하는 아내의 이름을 합친 유화, 여화라는 브랜드의 정교한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점차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비아냥거리는 말도 의심의 눈초리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직하고 소박하게 살며 어려운 사람을 돕고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삶을 과시하거나 떠벌리지 않는 한 부부를 보았습니다. 심지어 한때 최 회장을 조롱했던 한 남자는 나중에 자신의 아들을 데려와 기술을 배우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화를 내지 않고 그저 부드럽게 한마디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정말 이 일에 열정이 있나요? 아니면 단순히 돈을 줬는 건가요? 누구보다도 그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술에는 진심이 담겨야 하고
사람이 되는 데는 더더욱 진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늦은 봄, 가랑비가 내리던 어느 날 저녁, 현우는 작은 부엌에 앉아 최 회장이 끓일 차에 넣을 생강을 썰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매일 밤 나를 위해 생강을 썰어주는 사람과 함께 살 만큼 오래 살 줄은 몰랐네. 현우는 고개를 들고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38살이나 많은 아내를 얻게 될 줄은 몰랐죠. 그런데 살아보니 이게 바로 제 운명이었나 봐요.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망설임 없는 자연스러운 웃음. 1년 전 여론의 비열한 공격에 질식할 뻔했던 바로 그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웃음은 차가웠던 심장이 연주하는 음악처럼 자유롭게 터져나왔습니다. 현우는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있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당신을 아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아직 제 마음속에 열등감이 남아있었나 봐요. 당신에게 손해가 될까봐,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불렀을 때 당신이 부끄러워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평온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어요. 그저 다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버림받은 여자라고 부르게만 하지 말아줘요. 현우는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그녀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아무도 감히 그러지 못할 거예요. 당신은 내 아내이고 내 생에 가장 귀한 보물이니까. 그들의 이야기는 마침내 더 이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사랑 이야기는 아무도 계속해서 험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의심이 남아있을 때만 떠들어댑니다. 두 사람이 정직하고 당당하게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그들의 삶 자체가 모든 험담을 저절로 사라지게 만드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 교훈은 무엇일까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부와 가난이 장벽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오직 진심만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설령 오해를 받더라도 언젠가는 빛이 당신을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은 비록 늦게 찾아올지라도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바로 그 행복일 것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